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 남둘 인기 없는 것보다 생각 없이 더 무서운 두 20대 남자가 모였다. 이 팟캐스트는 당신의 정신 건강과 술자리 입담, 팩트, 이성으로의 인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라바고요. 네, 저는 늘보라고 합니다. 네, 이제 1화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영화 저번에 퓨리브를 하면서 8 Value를 진행했었죠. 네, 맞습니다. 한번 복귀시켜 볼까요? 그때 뭐가 나오셨죠? 그때 제가 민주사회주의라는 게 나왔고요. 이제 프리뷰를 혹시 안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에이밸류가 이제 그 8가지 가치관에 대해 가지고 나눠보는 컨텐츠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집단을 우선시하는지 개인을 우선시하는지 시장을 우선시하는지 정부를 우선시하는지 이런 류의 그 성향을 알아보는 거였는데요. 뭐 알아본 게 제 첫 번째 계기는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렇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조금 확립하고자 그런 테스트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저는 민주사회주의가 나왔고요. 그때 당시 해당 인물로는 우리가 그때 나무위키 봤었죠? 그쵸? 그때 저는 버니 샌더스 그리고 그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라바 씨 뭐 나오셨었죠? 네, 그래서 저는 우익 대중주의가 나왔고요. 우익 대중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히틀러 그리고 무솔리니 이런 그 파시즘의 창시자들이죠. 와, 그런 사람들이 나왔고 뭐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뭐 인정을 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뭐 어쨌든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한번 복귀를 해봤고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 조금 인정하시나요?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국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음. Great Korea Again 어. 인 건데 그러면 좀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일단 어쨌든 저희가 영화를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은 저희의 발음상에 좀 문제도 있었고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제대로 못 따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이번에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발음을 최대한 또렷하게 한번 말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술을 마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화에서 말했던 대로 오늘 준비한 컨텐츠, 오늘 준비한 주제 네, 주제는 네, 2개 정도 준비했죠? 저희가 이제 1부, 2부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부는 지금 경제 같은 저희만의 생각 이런 거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또 핫했던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사태죠. 맞습니다. 라인 사태에 네.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늘보 씨가 먼저 라인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견을? 라인 사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그 라인이 네이버의 자회사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그쵸? 아니죠. 라인을 현재 A홀딩스라는 회사가 대주주로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그 미국의 손정희 씨죠. 그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네이버가 각각 50%씩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네이버의 손자 회사격이죠, 라인이. 그쵸? 근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서 그 라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네이버에게. 그 과정과 함께 네이버의 지분 정리를 해라, A홀딩스, 이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고요.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이거는 조금 우리 이제 주식회사가 있고 조금 후진적인 일본의 행정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번에 미국에서도 틱톡 같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틱톡을 이제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그 전에 그 틱톡 금지 법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발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발의를 그래서 틱톡은 자기 방어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법이 제정됐으면은 위헌 판결을 하거나 위헌 심판을 제소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그 정부가 나서서 어느 특정 회사를 처분하라고 지도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은 틱톡이 이기고 계속 미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네이버에서 한 거는 일본이 네이버 측에 한 건 뭐죠? 바로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는 그 어떤 구속력도 따르지 않지만은 네이버가
그 구속력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일본의 전례죠. 그 카를로스 곤 닛산 대표를 네, 강제로 구금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구금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런 제약이 많다 이런 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치면은 그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가 묶여 있지만 우리 늘보 씨는 그러면은 1순위로는 일단은 일본 정부가 가장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시는 생각하는 거죠. 거군요. 일본 정부가 너무 반자본주의적인 너무 그 시장 경제를 따르지 않는 그런 것 그게 핑계가 또 웃겨요. 핑계를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우리나라를 조금 많이 우습게 보고 대한민국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틱톡 사건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이제 틱톡은 일단은 어쨌든 그 바이트 댄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인데 일단은 미국이랑 중국이란 걸 보면 일단은 적성국이죠. 네. 거기는 서로 동맹 체제도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 민감하게 대응한 사안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성국도 아닐 뿐더러 지금 현 정부 기조 자체가 친일이죠. 네, 친이로 이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잠재적 동맹국이라고 평가받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 기업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도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라바 씨는 현재 현재 사태가 잘못됐다는 거에서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가 좀 가장 잘못이죠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순위도 일본 정부. 1순위라고 치면은 잘못을 했다라고 쳤을 때 저는 1순위 무조건 일본 정부. 1순위 일본 정부. 이거는 한국의 기술력을 그냥 강탈하는 시도밖에 안 보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은 대부분 소프트뱅크 인물들이 갖고 있지만 기술력 쪽 분야에서는 이제 좀 네이버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기술력 독립을 꾀하겠다, 개발 독립을 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일본에서 네. 과연 네이버가 손을 뗀 상황에서 라인을 제대로 운영할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쪽에 일하는 지인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어디요? 그 네이버 쪽에. 아. 근데 라인하고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는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라인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도 어쨌든 굉장히 지금 고충이 있다고 들었고.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장 큰 고충은 그 본인의 그 안정성이겠죠. 고용 보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네이버 입김이 좀 소프트뱅크로 떨어지면 넘어간다면요. 그쵸, 넘어간다면은 아무래도 좀 고용 안정성에도. 그리고 또 네카라 쿠베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카라 쿠베에서 라인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큰 기업인데 그런 기업을 이제 일본인의 손에 놀아나게 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좀 자존심을 건드는. 자존심을 너무 건드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너무 치졸하잖아요. 이게 라인이 일본 정부나 이런 거에서 건드는 게 일본 국민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거의 대한민국 카카오톡 정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최근에 그 일본 쪽에 아마존, 뭐 구글 이런 데가 엄청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패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믿고 그쪽에서 기술력을 깨한 다음에 라인을 강탈한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 전부터 계속 작성해 왔던 건 아닌지 그리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자칭 네. 영업사원 1호라고 하셨던 그분은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네이버하고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네. 네이버가 어쨌든 중장기적인 전략에 라인을 매각한다는 방안도 있었다라고 일단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쨌든 뭐 그러면 일본 너희들끼리 놀아라. 근데 라인 아래 묶여 있는 굉장히 많은 또 회사들이 있잖아요.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해외 사업권이라도 라인이 어쨌든 대표적인 메신저로서 일본에서만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태국이라던가 대만에서도 굉장히 국민 메신저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해외 사업권들을 따는 대신에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줄 알았더니 이제 일본 애들은
그냥 라인 자체를 내다. 라인 자체를 그냥 뭐 해외 사업분까지 다 그냥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협상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정부를 들이세밀어서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 이 빡빡이 손정희 아저씨도 도대체 그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그분 일본인이죠? 일본인이죠. 쌍욕해도 되나요 그러면? 마사요시 정일 겁니다 아마. 네. 마사요시. 그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는요? 친일파죠 그냥. 그런 친일파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국노라기엔 그냥 일본이죠. 한국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서 또 성은 또 한국인의 성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스티븐 유 마냥. 그렇죠. 이거는 아니죠. 어쨌든 한국인 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자금식을 잃지 않겠다라는, 제가 그렇게 그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일교포로 살면서 그 한국인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개명을 안 하고 본인의 창씨 개명을 안 하고 본인의 성대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일본 정부에 아니 뭐 외압이 있었으면 모를까.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릴 때 위인전까지 읽었던 분인데. 그니까요. 아, 이럴 수가. 당신한테 그 이순신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으면은 마사오시 정씨 이건 아닙니다. 예. 이순신의 피 흐르고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건 아닙니다. 정씨니까 아닐 텐데. 그래서 늘보 씨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다음 한번 1순위는 일본 정부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에는 저희 둘 다 격한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다음 순위는 그러면은 저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이죠.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거는 기업 간의 문제니까 나는 손 떼겠다. 이게 어떻게 기업 간의 문제입니까?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인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뭐였어요? 친기업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막 법인세도 엄청 깎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뭐 기업 밸류업 이런 거 하겠다고 하고요. 상속세도 지금 굉장히 막 기조가 좀 달라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왜 네이버 그리고 그 일본에 얽힌 사건에 있어서만 발생이 되면은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지, 그거의 연장선이 참고 참아왔던 거, 그거가 터진 게 이번에 네이버 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일본의 행정 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외교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둘이 만나서 소주 한잔 했나 보네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소주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주정 부리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 정부가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거를 네. 끝끝내 매각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럼 매각 요구 아니 뭔데요? 기술적 독립? 그게 매각 요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은 이거는 A홀딩스 회사 사실상 그 소프트뱅크가 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지분 매각까지 받아들인다? 그럼 이건 그냥 완전 소프트뱅크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라는 거는 도대체 뭔 뜻일까요? 이사회가 제가 한 5명, 6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처음에 이제 A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을 때 소프트뱅크 쪽이 요구했던 사안을 들어줘서 네이버 측에서 양보를 해서 그 네이버 라인의 창시자죠. 신정호 씨인가요? 이제 그분 한 분만 빼고 나머지 다 이제 소프트뱅크 이사진으로 제가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분도 이제 나가시고 이제 전원이 이제 일본인들로 구성이 됐는데 완벽하게 근데 장악이 된 거죠. 근데 그거는. 맞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이버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뭐 네이버 말로는 이제 출혈 경쟁이 너무 심했대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그 뭐 페이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게 겹치는 그 분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럴 거면은 이렇게 출혈 경쟁하지 말고 그냥 합쳐가지고 시장력을 더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선택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A홀딩스가 만들어진 걸로 지금 알고 말씀하신 있거든요. 거는 그 라인 설립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라인 설립 단계에서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페이 시스템과 네이버 페이 시스템의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 네이버가 이렇게 합쳤다. 그렇죠. 라인페이라던가 야후페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또 어쨌든 양분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선택을 했었을 때
네이버가 과연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걸 저는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순위를 어디로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거는 완전 네이버가 문제다. 이 순위가요? 네, 저는 그 이유엔 네이버죠. 네이버가 문제라는 게 제가 들었을 때는 뭔가 네이버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네이버가 잘못 행동했다일까요? 아니면은 네이버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일까요? 잘못된 선택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 순위가 멀어져 있어요, 좀. 엄청 격차가 있다 1순위랑. 엄청 1순위랑 엄청 격차가 일본 있고. 정부 잘못이 거의 한 예를 들어서 뭐 7, 80%면은 뭐 나머지는 그냥 따다다닥 하고 있다. 근데 뭐 기업인들이 멍청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상황까지 다 저는 시뮬레이션에 넣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가 멍청하게 이 사회를 전부 다 일본인으로 구성하는 그런 거를 오케이를 했겠나요? 바보죠. 바보죠. 애초에 라인이 거의 네이버 자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의 살을 내준 거잖아요, 깎아서. 네.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의 속내가 뭔가 그 해외 진출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했던 그 중장기적 경영 전략에 결국에는 라인 매각까지 생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네이버 CEO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성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렇게 네이버 라인 매각이 경영 전략에 녹아들고 있고, 네, 일부분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매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손 떼는 과정이 필요하다. 손 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때가 2018년도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경영 전략은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아니 애초에 근데 A홀딩스란 걸 만들 당시에 이제 경영권에 아예 손을 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구성이 되었고요. 그쵸. 흠. 그런 입장에서 네이버가 어쨌든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말하는 기조가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기업은 기업 문제에 둬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아예 손 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국민들의 요구도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이버가 국민 기업이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벤처 신화죠. 이렇게. 자수성가의 상징이잖아요. 또 그 CEO가 네. 지금은 없지만. 네. 되게 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배 구조나 이런 게. 이거 참 답답하네요. 답답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했을 때 설립 단계에서부터 잘못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걸 풀어내려고 했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먹힌 거다 일본 정부에게. 설립 단계부터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애초에 이런 것까지 정말 다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일본 정부가 매각을 요구할 걸 예상하고요. 네, 근데 그걸 만약 예상 못했고 경고까지 그렇게 따 넘겨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갤럭시가 잘 안 팔리는 것처럼 한국산 제품이라고 하면은 조금 꺼려끼는 게 있기 때문에 반일 뭐 반환 운동도 있었고 혐한도 있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지언정 너무 좀 무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존나. 네,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을 갔. 늘보가 이제 1순위가 대한민국 정부였고 2순위가 아니죠. 1순위 일본 정부죠. 일본 정부고 일본 정부였고 2순위가 그 대한민국 정부. 네. 라바씨는 뭐였죠? 저는 네이버였죠. 근데 저는 잘잘못을 따지면은 굳이 꼽자면 그냥 2순위까지만 꼽을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뱅크는 어찌 보면은 기업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나 싶어요. 저는. 뭐 준다는 거 마다하지 않는. 그쵸. 그런 거죠. 그럼 이제 한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한번 털어볼까요? 대한민국 정부요? 네. 네. 이 지금 현재 하는 게 맞나? 이 기조가 맞는지. 이 기조가 맞는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통이 네. 그 이거 매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도 또 커버 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커버 아닌 커버 같은 느낌이긴 하죠. 뭔가 자존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이거 퍼줘가지고 일본에 있어가지고 너무 친일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일본이 우리 호구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여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무마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지는 게 전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게 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안 했을까라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윤통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현 정부의 기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소극적인 대응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뭔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쪽이랑 얘기하면서요. 그쵸. 그리고 네이버 쪽이랑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건 정부가 대놓고 나서야 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근데 그 모든 판단이 주체가 어쨌든 간에 추측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이제 라바 씨가 생각하시는 거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기업의 매각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발하는 게 맞나?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듣고 아니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설명을. 네. 근데 계속 우리가 설명 들은 바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네이버 입장과 일본 정부의 입장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종합해 봤을 때 나서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진행되면은 이해가 돼요. 말씀하신 게. 근데 네. 지금은 네이버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 입장은 들었고요. 그쵸.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이런 거가 일본 정부 입장 딱 나오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네이버 생각 듣고 빠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늑장 대처를 펼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일단 늑장 대출이라고 뭐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일단 얘기도 오갔고 이제 상황은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식으로 올지. 그래서 일단 나오는 지금 얘기들은 일단 매각은 막았다라는 게 이제 그 주류가 됐다 보니까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막았다라고 보기에는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일본 의회에서 매각법이 통과가 됐어요. 매각법을 지금 통과까지는 아니고 아직 지금 상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매각법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건데 이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전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이버도 어쨌든 다국적 기업이고 뭐 네이버가 거기에 있는 주주 구성을 보면 또 해외인들도 많고 한데 그 주주들의 입장도 있을 텐데 그거를 과연 깡그리다 무시를 하고 과연 일본이 행동이 날 수 있을까가 저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거를 무시한 게 카를레스 곤 상태예요. 카를로스 곤이요? 네. 심지어 자국에서 있는 CEO를 감금하는 국가예요. 거기는. 그쵸. 네. 그런 국가를 우리가 믿고 그쪽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 믿고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그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인 겁니다. 저는. 어쨌든 좀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인 사태가 어쨌든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한 사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한 강탈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주제를 좀 넘어가서 이거랑 좀 비슷한 결이 또 있거든요. 뭔가요? 넥슨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국 법에 따른 좀 그런 기업에 좀 불리한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넥슨이 이제 김정주 회장이 이제 뭐 자살이라는 소문도 있고 모른다 어쨌든 네, 카더라. 카더라라는 뭐 자살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정확한 사유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잠시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살해서 우승 아닙니다. 네,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기업인은 죽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항상 품고 계시잖아요. 품고는 있지만은 드러내지 네,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넥슨 사태로 보면은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갈 거 자산세, 상속세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그 얘기 전에 일단 네이버 사태 결론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네, 그러면은 결론 한번 지어보죠. 네, 네이버. 상속세 얘기하기 전에 결론을 한번 지어보죠. 네. 일단은 저희 1순위는 일본 정부가 무조건 개짓거리를 한 거는 맞다 인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생각했을 때 다른 결론은 네이버 잘 이용하자. 네이버 잘 이용하자. 네이버 잘 이용하자. 조금 국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좀 아껴주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대응하고 있다까지만 합의가 된 거죠. 네,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
의견이 갈리지만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한번 결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뭐죠? 아까 말했던 상속세 이제 넥슨 사태로 연관을 좀 지어 보면은 네. 비슷한 좀 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주 회장이 죽고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대주주들이니까 이제 세금을 이제 보통 주식으로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납을 하잖아요, 주식으로.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주식을 받는 그 주체가 저희 그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죠? 주식을 받는 주체 국세청. 네, 국세청이고 그 다른 그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국세청 이제 산하 기관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받습니다. 그 산하 기관이 이제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네. 이제 어쨌든 법상 제가 보니까 이거를 무조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 이때 눈독을 정말 들였던 회사들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 게임 업계 중에서는 이제 NC랑 넷마블이 같이 그때 손을 잡고 같이 이제 그 지분을 살라고도 했었고요. 매입 진행을요. 네, 매입 진행을 하려고도 했었고 중국 쪽에서도 텐센트 쪽에서도 왔었고 네. 만약에 그때 이게 텐센트 쪽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게임 1위 기업이 이건 뭐 거의 그냥 중국 기업이 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때 이제 말이 나왔던 게 이제 상속세가 이렇게 과다하게 부과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게 이제 좀 많이 화두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방금 이제 상속세 얘기가 나와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는데요. 그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드리자면은 과도한가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상속세가 결국에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부의 불균형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세금의 그 세금 존재 이의 중 하나잖아요. 부의 그렇죠. 양극화 완화. 그거를 조금 잘 진행해주고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상속세 필요하다. 자체를 필요는 하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는 게 제 주장인데. 대한민국 조세 제도에 있어서는요. 네, 그래서 뭐 한샘, 뭐 락앤락, 노후 바이오 등이 이제 상속세 좀 부담으로 대주주가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 사모펀드 이제 기업이 넘어간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과연 제대로 펼칠 수 있겠느냐 기업 환경을 이 상속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 내가 이제 기업을 포기해야겠어라고 한 게 아니라 상속세 때문에 포기를 한 거니까 이건 좀 어디에 팔아넘기는 건 자유지만 좀 다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조세 제도 개편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해요, 저도. 상속세 개편이요? 상속세, 네. 개편은 필요하지만은 그 개편이 이제 기업 존속 가치를 위해서 개편이면 반대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락앤락 이런 거 좀 안타깝죠. 상속세 때문에 진짜로 매각이 된 거면은. 네. 그러나 네. 이게 안타까움에서 그쳐야지. 네. 이게 문제일까요, 과연? 이런 인식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말하는 거는 뭐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이따가 뭐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겠느냐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상속세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개편이 그럼 필요하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된다고 보나요? 세율을 좀 낮추자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저 이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대주주 추가 과세 이거 폐지됐잖아요. 폐지가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거죠. 법안 발의하겠다. 네. 네. 그 발의 시도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좀 조세가 징벌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나라는 좀 그 상속세라는 것 자체가 좀 전 징벌적 과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자는 무조건 나빠라는 프레임에 씌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민주당 주류 정치인도 약간 그런 기류인 것 같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근데 어쨌든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 흔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높은 것도 뭐 OECD 평균까지 낮추자, OECD 따라가야 된다라는 소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OECD 중에서는 13%입니다. 상속세가요. 세율이. 네. 우리나라가 50%고요. 네. 우리나라보다 이제 높은 곳이 한 군데 있긴 해요. 일본이죠. 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2위고 일본이 55%.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50%. 그럼 보통 대부분의 나라가 있는데 3위가 좀 놀랍게도 미국이에요. 3위가 아마 40%에서 30% 후반대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아래로 이제 쭉쭉 내려가서 뭐 유럽, 뭐 영국이라던가 독일 이런 나라는
그 30에서 20 사이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세계적인 추세도 확실히 어울리지 않다. 어쨌든 자본 시장이 형성된 선배 국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국가들도 뭔가 어쨌든 그런 축적된 지식 노하우를 통해서 아 세율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계속 개정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최고 세율이죠. 최고 세율이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또 폐지도 하고 있고요. 상속세가 가장 없는 나라도 있죠 아예. 그러니까 네. 뭐 캐나다라던가 호주라던가. 네, 그렇죠. 그리고 영국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없앤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그 북유럽이죠. 네. 스웨덴이 이제 없애고 뭐 은근히 북유럽에 상속세가 없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상속세라는 제도 자체가 들어봤을 때 네. 좀 아이러니한 게요. 네, 그 상속세 없는 국가 특징이 국민들이 복지가 그냥 잘 돼 있어요. 기본적인 복지 자체가.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도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의 네, 그 재분배가 필요 없이도 그냥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가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보네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상속세가 높고 세율 자체가 높은 것이 뜯어낼 사람들이 없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래요. 네. 대한민국 국민 한 50몇 프로가 안 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업한테 저는 강탈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례로 웃겼던 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각 국가들의 소득세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자들 소득세 네. 전 세계 평균이랑 똑같더라고요. 음흠. 최고 세율이 40% 정도로 이제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최고 세율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각 국가별. 네. 심지어 유럽의 몇몇 나라는 심지어 우리보다 낮아요. 프랑스라던가 독일 같은 나라도 최고 세율이 우리보다 낮거든요. 네. 뭐 면세가 아니라 뭐야 공제가 된다고 할지언정.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소득세도 충분히 잘 내고 있어요. 여기서 더 올리면 분명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이제 소득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세금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야죠. 그거는 저도 기꺼이 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은.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 상속세를 더 높여야 된다. 소득세를 더 높여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거를 어쨌든 부자들한테 그걸 거두겠다고 하는 게 전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개편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내면은 좋죠. 네. 우리가 못 내고 싶은데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내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전후 관계가 보세요. 자 세금을 안 낸데도 복지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세금을 이만큼 걷겠다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세수가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복지에 써야겠다. 그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로는 제가 알아듣기로는 복지를 먼저 꾸미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야지. 약간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네. 기업이 월급을 더 줘라. 기업이 월급을 더 네. 줘라. 기업이 월급을 더 줘라. 네, 그거예요. 기업이 월급을 더 줘라. 그러면은 이제 부자들도 왜 부자가 됐겠습니까? 제 생각은 네. 그 다 지금 뭐 한 명 한 명 연봉 지어 짜내면서 자기네들 이거 법인 배당 높이고 하면서 자기네들 돈 다 받아가고 자기네들 그 뭐죠? 그 상여 그 CEO 상여 이런 거는 꼬박꼬박 다 받아가면서 우리 일반 직장인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이거 지금 작년에 그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가 상승률만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연봉 상승이.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연봉 상승률이 지금 이번에 뭐 코로나 시국 때 유동성이 좀 퍼져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쟁도 있고 그걸 지금 따라간 국가는 한 군데도 없어요. 따라간 공간 한 군데도 없지만 제 말은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 월급을 좀 많이 줘라. 네,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세금을 내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 지금 세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렇죠. 과세 표준이 형성됨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는 다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만큼 비용 아끼고 가면서 수익 내가지고 세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는 세금 다시 그 세금 월급 못 받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 이게 생각에 뭐가 나쁜 걸까? 과연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과연 얼마 이상을 벌어야지
유럽에서는 좀 세금을 낼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왠지 몰라도 좀 유럽을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맞죠. 그런 걸 봤을 때 일단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만 해도 32%에서 37% 정도를 원징을 합니다. 원천 징수를 해요.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500 이상만 벌어도 뭐 한 52% 떼가죠. 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연 500 말고요. 월? 월이죠. 월 500이요? 네. 개 높네요. 아니 근데 어쨌든 최고세율을 따졌을 때 일단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고세율을 따졌을 때 이거 50 내죠. 지금 그 어느 정도 벌어야지 세금을 내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인 건데 네네. 500을 기준으로 하지만 아까도 어쨌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네. 소득이 있으면 잡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알바만 해도 어쨌든 세금의 30%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는 게 아닌 게 뭔 소리죠? 원천 징수는 진짜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산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돌려받고 하는 뭐 게 사대보험이나 원천 뭐 징수. 이런 까지 해서 뭐.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원천 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개개인에게 하나하나 비용이나 이런 거를 청구하기 어려우니까 네. 일괄적으로 걷어놓고 연말 정산을 한 그렇죠. 다음에 뭐 네, 그 그런- 다음에 진짜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좀 웃겼던 게 이제 그 유럽 사회 대부분은 싱글세라는 게 좀 존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 그러니까 싱글로 살면은 거기서 이제 공제를 잘 안 해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글 세금은 없지만은 사실상 세금이 되는. 그쵸. 사실상 공제를 세금 안 되는 거죠. 해주니까. 공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도 있잖아요. 자녀 공제 이런 거. 저희는 너무 적죠. 너무 적어요. 150인가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될 정도 적고. 네. 근데 네. 세액 공제니까요. 그쵸. 어쨌든 근데 어쨌든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 월급을 많이 그러니까 줘야 된다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득세 비율도 생각보다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생각났는데 최고세율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실효세율을 봐야 돼요. 실효세율.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웃긴 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효세율을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 우리나라도 실효세율을 따졌을 때 항상 나오는 주장이 그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또 제가 소득세가 좀 폐지돼야 된다고 보는,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낮추거나 아니면 다른 뭐 자본인세가 이런 걸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가 과연 비율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를 봤었는데 몇 프로라고 예상하시나요? 소득세요? 아, 상속세요. 상속세. 상속세요? 소득세는 가장 압도적으로 높죠. 상속세 적죠? 네. 한 10%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1%거든요. 음. 2019년도 자료 기준입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1%인데 자, 실효세율을 봐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네. 그 삼성도 문제가 많았죠. 이건희가 그 내야 되는 상속세가 18조였어요. 네. 비율로 따졌을 때 60%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60%를 닦았는데 어떻게 이게 실효세율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희한테 어떻게 실효세율을 적용합니까? 너무 부자여서 안 된다고. 걔는 또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공제액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누진세잖아요. 전 세계 국가 그쵸, 세금 제도는. 누진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예요. 최고세율이 45%라고 해도 소득세가 그 밑에 단계가 아무것도 없이 제일 낮은 게 5%면은 그 최고세율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듯이 그 중간 단계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고는 실효세율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실효세율을 봐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공제가 좀 많이 된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공제가 많이 된다기보다는 중간 단계가 많아서 조금 최고세율보다도 그 중간 세율을 적용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소수랑 그리고 독일에서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수보다는 그 양 국가 간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 소득세 납부랑 비교해서 과세 표준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과세 표준도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독일을 좀 알아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1에서 레벨 5 정도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연봉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지 애가 있는지도 좀 많이 보는 여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제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는 일괄 공제가 좀 크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100억까지 정도고 배우자에 상속세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상속세에 대해서 100억까지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156억,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꽤 높죠. 그러니까 공제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봐야 될 거는 솔직히 공제액이 그렇게 높으면은 일반 중산층 그리고
그냥 조그만한 중소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되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 소수의 기업들이 어쨌든 세율이 그렇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와중에 그런 거를 어떻게든 뭐 아무리 뭐 공제 항목을 찾고 아무리 뭐 어떻게 뭐 세금 이렇게 뭐 가지고 장난을 쳐서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 그 세수에서 1%밖에 차지 안 되는 그 상속세를 가지고 고작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인들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말이 되냐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 1%도 그 지금 좀 생각난 건데요. 네. 아마 조금 그 통계 함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네요. 상속세라는 게 다른 세금들과 다르게 누군가 죽어야지 발생한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에 아무도 유명한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희가 언제 이건이 죽었죠? 코로나 이후였습니다. 이건희가 코로나 이후였나요? 네. 그러면 19년도 이후인가요? 네, 맞죠. 코로나가 20년도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삼성물산이 엄청나게 뛰어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물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이게 좀 그 네. 기업의 지배 구조가 되게 좀 이상하게 짜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네, 삼성만 보더라도 뭐 다 상장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그건 좀 별개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분할을 통해서 비상장 주식으로 저는 계속 납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상장 회사로 납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삼성 주식 하나만 있으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봅니다. 이러면 솔직히 주주들이 뭘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분할되고 나는 여기 에너지 분야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에너지 분야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바로 그냥 물적 분할을 시켜버려가지고 상장을 하고. 말씀하신 분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LG화학이죠. 그쵸, LG화학이죠. LG화학 주주들 진짜 피눈물 흘렸죠. 그거는 네. 진짜로. 그때 당시 좀 진짜 많이 논란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뭐 인적 분할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초거대 기업,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 축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통해서 저는 그런 거 일종이라고 봐요. 어떻게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선례를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거는 그런 높은 세율이 없었으면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 상속세율이 왜 이렇게 높았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수입이나 이런 거를 1대1로 추적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죽고 나서 상속할 때 세금 다 내라. 지금까지 밀렸던 거. 그쵸. 그런 맞죠. 마인드로 좀 높았던 게 지금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왜냐면은 거예요. 어쨌든 이 그 높은 상속세율이 지금 거의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쨌든 그런 행위 자체가 어쨌든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나서 그런 게 생겼지 않습니까? 전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속세율이 높다고 해서 기업이 왜 고통받냐 이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오너 경영이 너무 네. 그 전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너가 힘들어하면 기업이 힘들다고 인식을 해요. 그냥 오너가 힘든 건데 그냥 너가 자식 물려주기 힘든 거고. 제가 그런 생각했을 때 그 조금 공감이 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조금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중소기업인데 좀 작은 기업들 그런 데는 이제 기업의 건전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제를 좀 늘려도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무조건 모든 기업이 되는 거 아니죠. 그 기업이 좀 사회적으로 좀 환원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사회적 환원이라는 건 제가 뭐 기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걸 그 토탈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을,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되게 조금 중시하고 있고, 이렇다면 사회적으로 좀 일원으로 행동한다면은 그 못해줄 이유는 없다. 근데 뭐 일례로 뭐 일본 동아시아 그 일본 지진 때도 뭐 기업들이 많이 기부금을 냈었고, 저는 사회 공헌하고 있는 게 지금 충분히 많다고 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오너 경영이죠. 오너 경영 체제가 70%인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기업 중에서. 네, 맞죠. 예. 근데 거기서는 일단은 어쨌든 그런 공제 혜택을 통해서 100%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높아요. 그 중간 단계라고 할지언정 그 기업에 대한 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너가 고통받으면 기업이 고통받는다. 아까 국민이 고통받고 기업도 고통받고 뭐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기업의 지분 자체가
그렇게 치면은 해외로 팔려 나가면은 그거에 대한 다른 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사 중에 그 뭐죠? BYD요? 아 BYD 말고 우리나라 기업인데 쌍용이죠, 쌍용. 아. 쌍용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 팔려갔다가 기술만 빼가고 처참히 버려졌죠. 네. 그런 환경이 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 같은 경우도 대주주가 중국 기업이 된다고 치면은 거기서 충분히 전 빼나가고도 남을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너무 위험해요. 그걸 어쨌든 다 60%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이제 60%인데 그 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이거 국가 안보에도 엄청 위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가 기술력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해외로 팔려나간다는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근데 지금 이미 상장을 했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다. 그쵸. 대부분 말씀하신 기업들이 다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이재용이 지분이 삼성전자에 있어가지고 1% 남짓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삼성전자 지분이 지금 팔려 나갔냐 딴 데로 그렇다고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산 쪽으로 이어져가지고 이제 경영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전자를 1%만 가지고 있는 것도. 네. 그러니까 그런 행태들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다 싶지만 근데 또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엄청난 부자들 그런 상위 0.01% 부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한테 과연 상속세는 그러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냐라고 봤을 때 제가 그것도 조사 봤어요. 아니죠. 있죠. 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2030년이 되면은 서울 시민의 70%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집값이 우리나라는 또 화두기 때문에 그 네. 집값에 대한 상속세도 엄청 많고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이제 개편을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상속세가 이제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남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야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을 월급이 못 따라는 것처럼 왜 상속세 그런 세금에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르는 거에 공제나 따르면은 이런 거요? 그쵸 개편이 돼야죠. 24년 동안 계속 똑같은 상속세율을 매기고 있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이제 세금 측정이 잘 안 됐다 보니까 이제 죽어서 세금을 그냥 내라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얼마나 지금 고리타분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지금. 소득 잡히는 것도 그렇고요. 아까 말했듯이 공제나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했듯이 지속 가능한 기업들 제가 말했던 지속 가능한 거는 기업 기부금뿐만이 아니라 내부 직원 관리나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요. 이제 그 기업 직원들이 결국에는 기업 직원들에게 돈이 가야지 또 그 돈이 사회로 돌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지속 가능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놈만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느 일례로 어쨌든 그런 말을 기업들이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끌려다닌 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도 끌려다녔고요. 기업인들이. 기업인들은 고통받고 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부산 엑스포 때도 엄청 네, 끌려다녔죠. 계속 끌려다녔죠. 기업인들은 계속 그렇게 끌림 받는 걸 강요한 사람이고 이번에 그 윤석열이랑 같이 이제 윤통이랑 같이 이제 시장 갔을 때 아, 네 맞죠. 떡볶이 개 먹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려다니니까 지금 경제지에서 계속 상속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단은 제 그냥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고리타분한 세율이다. 이거는 정말 구시대 유물을 아직까지도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상속세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네, 저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상장 주식 관련해 가지고 그 상속세 매기는 거 대주주였을 때 20% 할증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조금 폐지 수순을 밟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그 건전한 금융시장을 좀 교란하는 세금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그거 있고요. 세율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세율은 지금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세율이 지금 적당하다고요? 네, 최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과세 표준 단계는 좀 높여야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점점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최고 세율은 고정하되 네. 중간 세율이랑 이제 과세 표준을 좀 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근데 저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수록 저희의 말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저희 해요.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볼게요. 상속세율 저희 나라의 상속세율 구간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30억 초과네요. 네 30억 초과가 50%,
네. 1억 이하가 10%, 1억 초과 5억 이하가 20%, 네. 5억 초과 10억 이하가 30%, 10억 초과 30억 이하가 40%인데 뭐 누진 공제 그냥 제외하고 일단 얘기를 하시죠. 누진 공제를 포함했을 때 한 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30억.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요. 30억 말고 50억 네. 이런 식으로. 뭐 10억 말고 30억 이런 식으로요. 1억 이하 말고 뭐 5억 이하 그쵸.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유산 취득세가 아니라 유산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늘보 씨랑 저랑 이제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늘보 씨가 너무 빨갱이여가지고. 잠깐만요. 아버지 이름 네? 뭔가요? 아버지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 정하죠. 아버지 이름은 김정은으로 하시죠. 네. 김정은이 있습니다. 네, 정은 씨. 아 반대로 할게요. 우리 김정은 종욱 씨는 워낙 이제 빨갱이니까 네. 너무 애착을 받고 자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했던 그럼 사람이었으니까 좀 섞어가지고 정은 히틀러 어때요? 정은이 틀러요. 정은 히틀러요. 정은이 틀러 씨가 정은이 어쨌든 틀러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할게요. 30억이니까 네. 30억 초과니까 뭐 100억으로 하시죠 그냥. 100억 100억 해서 우리 늘보 씨한테 99억을 주고 저한테 1억을 줘요. 네. 근데 이거는 합산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는 유산세니까 합산이기 때문에 50%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마를 떼가죠 세금으로? 100억 30억 초과니까 70억에 대해 가지고 50%니까 35억에다가 그리고 누진 공제가 붙으니까 한 40억 정도 떼가네요. 그러면은 그 얼마라고 하셨죠? 40억이요. 40억이라고 하셨죠? 그럼 그 40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공동 납부의 의무를 책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의 돈으로 이제 30억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늘보 씨가 99억 받은. 99억 받은 늘보 씨가 여자랑 놀고 싶다고 네. 클럽비랑 여자 비용에 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99억을요? 네, 99억을 탕진해버린 거예요. 와우. 그냥 뭐 클럽 가서 계속 뭐 그 비싼 술 뭐죠? 1억짜리 술? 뭐 1억짜리 술도 있나요? 아르망딘가? 뭐 어쨌든 1억짜리 술이 있어요. 1억짜리 술을 99일을 갔다 온 거예요. 와우. 네. 근데 그렇게 마셔도 100일을 못 채우네요. 네, 99일을 갔다 와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돈이 없지만 어쨌든 우린 30억을 40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주세요. 100일 채우고 오게. 아, 100 지어고 온다고요? 그래서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시점에 있어서 늘보 씨가 잠수를 탔어요. 네. 그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 40억의 세금은 네. 1억 받은 저 라바한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잠수 타버리면요? 그쵸? 근데 제가 내야 되는 거죠. 공동 그거 아닌가요? 뭐가요? 이미 상속받는 시점에서 납부를 할 거니까 탕진 못 하지 않아요? 상속받는 시점에서 납부 안 해도 되죠. 아 그런가요? 네. 혼납해도 돼요? 네, 개꿀이네요. 그쵸? 네. 바로 납부 안 해도 되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어쨌든 대납을 해서 유예 기간이 있듯이 이것도 유예 기간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있어가지고 다 탕진을 했어요. 네. 그 죽어버린 거야 그냥. 아 네. 어. 네 말씀하시죠. 저는 30억의 빚이 생긴 거예요. 아 그냥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또 말이 나오는 게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 이제 유산 취득세는 99억을 받은 라바씨는 5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네. 저는 1억 받았으니까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전 정부 문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이 바꾸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연대납부의 책임은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아 이건 안 된다 이러면 가뜩이나 지금 복지도 해야 되는데 포퓰리즘 해야 되는데 세수가 너무 떨어진다. 포퓰리즘 해야 되는데. 네, 포퓰리즘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뭐 다 1인당 뭐 4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참나. 안 된다. 이거 포퓰리즘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와우. 절대 죽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게 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가 됐고요. 근데 이제 취득세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죠?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여기는 99 말했어요. 99 받았으니까 맞아, 50% 맞아. 내고 저는 1억 받았으니까 10%만 내고 쏘리. 이제 그게 유산 취득세 네. 다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바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상속세 자체가 부의 재분배를 위한 거고 그리고 그 과세 근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자산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자산이 새로 생기는 사람의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산취득세 개편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편됐을 때 사실 그냥 한 세대를 건너뛰는 거지 그렇게 뭐 지금 출산율 봤을 때는 확실하기 어렵지만은 대한민국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뭐 총량은 비슷할 거예요. 무한급수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또 어쨌든 배우자에 대한 공제도 어쨌든 결혼을 해서 같이 자산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네. 배우자에 대한 공제도 더 많이 전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음. 엄청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 기준으로 인구 유출 순위를 따져봤을 때 저희 나라가 7위였습니다. 7위. 네. 1위가 뭐 다들 알다시피 중국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 부담에 대해서 그런 부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탈 말씀하시는 건 이민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투자 이민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민이라던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 각 국의 나라들을 보면은 인구 순위로만 따졌을 때는 저희가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인구 순으로 따졌을 때 5천만 명이라는 기준 하에서는 1000명당 인구 그렇죠. 이런 식으로 1000명당 한 명 되어요. 인구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1위 아니면 2위인데 엄청 네. 높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부자들이 이탈하는 것 자체에서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 상속세 개편이 그 정당함과 그리고 현행 기준이 그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건전성을 그 담보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얘기가 나야지 네.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이탈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병역 제도에 관련해서도 현재 병역 제도가 우리 같이 이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그 납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외 이민 가버리고 해외 출산해버리고 할 거니까 병역 제도에 있어가지고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듯이 해당 법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계속 회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보니까 그렇게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자들이 유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그렇게 안 높고 해외 상속세율이 더 높다고 하면은 굳이 이 좋은 한국을 떠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병역이 없고 하면은 왜 있겠습니까? 왜 안 떠나놨습니까? 그런 근데 식의 병역은 논의가 뭐 떠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그냥 잠깐 그 기간을 갔다 온다거나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탈 같은 거 보면 아예 그냥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그냥 그 해당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세금을 개편하기보다는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만은 세금 이거 이의에 동의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높다.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 상위 10% 사람들이 이제 80%의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쨌든 결국 그렇게 이탈을 함으로 인해서 그럼 그 소득세를 부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소린데 그게 어떻게 이 얘기랑 그러니까 귀결이 안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결이 안 된다가 아니라 제 말은 네. 이거 뭔가 제도의 개편이나 아니면은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제도가 싫어서 회피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듣기보다는 그 제도에 있지만 그 제도를 맞서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냥 회피해버리는 사람들 얘네가 회피해버리니까 안 돼 이거는 국가적인 손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현재 그리고 국가가 발전한 만큼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개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런 논의도 이해는 하는데 근데 저도 어쨌든 이 논의도 그 논의에 중요하게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거예요. 왜 부자들의 상속세에 있어서만 이제 이런 이탈을 걱정하고 이러는 거고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다 가는 병역제도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해외 출산해버리니까 병역제도 너무 많이 끌고 가지 말자 군대 최신화 시키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자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아까 일반 서민들의 기준에서도 또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소득세를 이제 부과하는 대상이 더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회피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도 분명히 생각을 배제는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배제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배제 이거예요. 테러리스트와 협상을 응하지 않는다. 얘네는 단순히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있을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 만약 대한민국을 버릴 거면은 네. 뭐 페이퍼 컴퍼니 설립하기 쉬운 국가라던가 그런 국가로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캐나다로도 가고 호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어쨌든 그럼 그 나라가는 뭐 세금이 부족한 국가도 아니고 굳이 그 나라도 소득세율이 꽤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탈하면은 그 이유는 어쨌든 그들한테도 들어봐야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상속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부자들의 이탈 이유가. 이거는 그냥 거기가 더 좋아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터뷰를 해본 결과 네. 그 부자들의 이탈은 상속세와 인식 두 가지로 나왔었거든요. 부자들에 대한 인식. 네,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그 최근에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혹시 그 건데 인터뷰 경제지에서 했나요? 경제지에서 했나고요? 네. 경제지에서 A 씨라고 나오고 했나요? 경제지도 있죠. 경제도 있는데 야우.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너덜트라고 아시나요 혹시? 네 들어나봤습니다. 너덜트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꽁트하는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친구 사이로 나오는데 그 한 명이 좀 일을 빡세게 하는 워커홀릭 같은 친구예요. 대표죠. 네. 대표격인데 그 꽁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너덜트 꽁트예요. 진짜 너덜트가 아니라. 진짜 너덜트가 아니라 꽁트 얘기하는 네. 건데 그 꽁트에서 이제 그 1인 대표가 아니라 어쨌든 그 회사 대표 그 친구를 따돌립니다. 대표를요. 예, 인색하다고. 그리고 네. 우리가 부를 때 나오지도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래서 부자들 안 된다는 귀결이 돼서 어쨌든 그런 게 지금 꽁트 미머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인식이 부자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깔고 들어가니까 그런 인식 플러스 아까 말했던 상속세, 세율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소득세 그것 때문에 제가 봤는데 다른 국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거길 가서도 소득세만큼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태어난 이 국가, 부모님 다 있는 국가, 이 국가를 버려두고 흔히들 그런 소리를 좀 많이 하잖아요. 부자로 태어났으면 이민을 왜 가? 한국만큼 부자들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데? 라는 말이 많이 돌았잖아요. 네, 전혀 맞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명 이민 갔다고요? 몇 명이 아니라 어쨌든 7이라는 어쨌든 그 높은 비율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 이탈에 대해서 그거를 저는 왜 빼놓고 말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싫어서 회피했을지언정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과 자체가 무조건 손해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뭐 병역이 싫어가지고 해외로 이탈했다가 뭐 스티븐 유도 그렇고 어쨌든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애 낳고 거기서 국적 따고 돌아오고 어쨌든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래도 소득 주체가 한국에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세수를 걱정해야 되는데 아예 이탈을 하고 그 국적을 애까지 낳음에도 포기하고 간다는 것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근데 입장인 거죠. 그거 들어보니까 또 궁금한 통계가 하나 있는 게 네, 전체 국민 중 과연 이민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국민 이민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그 말씀하신 톱 부자들의 이민 숫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퍼센트가 대한민국 과연 몇 위일지. 그러니까 전체 이민자의 비율이 거기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간 비율, 그러니까 부자들 비율이 네, 전체 몇 프로인지가 이민자 비율 궁금한 중에서 거죠? 부자들 비율. 예를 들어서 그게 적잖아요? 그럼 그냥 대한민국 조카사서 뜨는 거예요. 그게 적다는 게 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전체 이민자 중에서 부자들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들만 이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가 똑같아서 떠는 그냥 거다. 다 이민 가는 거죠.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이민은 좀 많이 가잖아요. 그쵸 이민 좀 많이 가죠. 말이 뭐 이렇다고 하지만은 이공계 유출 문제도 굉장히 심하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다 의사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공계도 대우를 안 받는 시대인데. 이과 우리 둘 다 이과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씁쓸하네요. 그래서 그런 저는 이 논지에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궁금한 거 이거예요. 네. 부자들 막 대우받기 이렇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혹시 혹시 예를 들어서 밸런스 게임을 잠깐 해보자면은 밸런스 게임이요. 밸런스 게임 잠깐 네. 해보자면은 대우받지 못한 그러니까 욕먹는 부자 하실래요? 친구 많은 거지 하실래요? 저는 욕 먹는 부자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부자가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저는 솔직히 우리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아직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왜냐면은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서민들도 네. 소득세를 너무 많이 거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납세 그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부자 되기의 길은 너무 쉽게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부자가 못 될까요? 나태한 거죠 그냥. 근로 시간이 OECD 상위인데요? 그거는 OECD 통계를 또 얘기하자면은 네. 물론 높긴 해요. 빼고도 높은데 근데 우리나라 통계에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통계 오류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아 보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자영업
이 포함된다는 게 OECD 평균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네, 다른 나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나태하지 않은 거죠.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자영업자의 비율을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40%에서 많을 때 50%까지 육박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시점에서 보니까 왜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국가도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은 부자가 되는 길이 자영업이잖아요. 직장인보다. 그랬을 때 왜 대한민국은 더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부자가 되는 길은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 월급 대비 자영업으로 그나마 좀 벌려면은 몇천 이상 벌어야 되거든요, 더. 그러니까 제 시간 대비를 따지는 거예요. 이제 번다는 거는 매출 얘기하시는 거죠?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따져야죠. 순이익을요? 그렇죠. 왜요? 저희도 순 월급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몇 배를 더 벌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저희 월급으로 월급으로 따졌을 때 왜죠? 순이익이면 일하는 시간 대비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 대비. 저는 일주일에 40시간을 평균 일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평균 그렇게 일하잖아요. 일한다고 가정했을 네, 때요. 일한다고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영업은 주 7일 일하고 네. 그런 시간 대비 노력을 비교했을 때는 더 높다 이거죠. 시급으로 따졌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 시급으로 따졌을 때. 아,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느끼듯이 초과수당 이런 거에 가지고 안 챙겨주는 회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자영업도 그런 식의 초과수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데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더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내가 더 할 수 있을 만큼 더 벌 수 있으니까 더 부자 되기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되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자영업이 정말 포화 상태고 대다수 국민이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 7일 계속 그냥 개같이 일할 거야 라고 쳤을 때 그거를 조금 요즘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걸 원하는 국민이 이제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자영업도 떨어진 추세고 저건 싼마이로 말하자면 단가가 안 맞는다. 단가가 전혀 안 맞는 거죠. 네. 자기 그 시간을 다 버리고서까지 주 7일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부자 되긴 싫어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자영업이 부자 되기 더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영업이 쉽다가 아니라 직장인보다 그쵸. 절대 이제 그 자산 형성이 있어가지고 좀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근데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렇게 들었던 생각이 원래 자영업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제 노력 대비 단가가 너무 안 맞고 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충분히 재테크만으로도 자영업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세상이 왔어요. 제가 봤을 그만한 때는. 자본이 있으면요. 그만한 자본은 솔직히 없어도 되죠. 재테크는 자본 퍼센트잖아요. 아니 그만한 자본이 없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100원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맞을까요? 그냥 평균적인 연봉만 받아도 그만한 자산을 불리는 데는 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자영업 이상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사업인 건데 음. 사업자는 그만한 리스크를 지는 거고 음. 예, 솔직히 월급쟁이들이 무슨 리스크를 지나요? 안 져요 리스크를. 리스크 안 지죠. 자기 돈을 갖고 뭘 하는데요? 그냥 월급 따박따박 하면서 그냥 네. 비트코인 할 때나 리스크 지는 거지 리스크를 전혀 안 진단 말이에요. 맞죠. 그 리스크를 짐으로도 어쨌든 일을 하는데 리스크를 지면 당연히 부자 되긴 더 쉽죠.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도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지금 3천 4천 좀 안 되나요? GDP로 환산했을 때 1인당 GDP 그 정도만 받아도 재테크만 조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조금 주제에 많이 이탈했는데요. 네. 다시 돌아오자면은 그 상속세. 그래서 네. 제도 개편에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그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그 회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걸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네. 소득세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그 근로시간 얘기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네. 흘러갔습니다. 대화 네, 흐름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속세는 네. 세율을 그 OECD 평균 13%로 맞추거나 아니면은 폐지하고 OECD의 좀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자본이득세라는 걸 좀 도입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 거는 상속세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기 전에 사회 개편을 먼저 이루고 상속세 개편을 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 사회적 개편이 뭐죠? 그러니까
일단 직장인 월급 올리고 그리고 누구 자산 형성이 있어가지고서는 단순히 그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그 어떤 기업이 돈 버는 데 있어가지고 CEO 혼자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있어가지고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돈을 좀 높이고 그리고 자기네 기업 이윤 내겠다고 부도덕한 짓거리 좀 하지 않고 기업들이 그리고 분할 상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는 그것도 저는 찬성입니다. 예. 네. 이제 좀 지배구조도 좀 건전하게 바꾸고 주주 주주 환원을 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속세 폐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자세히는 못 찾아봤지만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을 하면 할수록 좀 불리하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시가니까 네.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에는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국민이 부자를 지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왜 국민이 부자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난 그 부자들을 믿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우리의 복지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그들이 어쨌든 우리의 세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내가 복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라고 봐요. 내가 일한 노력 대비로 사람들은 부를 자기가 그만큼 돈을 받지 못한다고 여길 거예요. 최저시급이 기준시급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최저시급 주면서 남는 돈은 누가 가져갔어요? 사장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최저시급이 기준이 굴리면서. 되는 거는 근데 뭐 그런 회사가 거의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부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회사에서만 부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근데 네. 우리가 나라가 좀 어쨌든 바뀌고 있는 걸 좀 본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 부자 중에서 원래는 비율이 10%도 안 됐지만 지금은 자수성가형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맞죠? 그런 시대의 흐름을 타고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자영업에 뛰어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을 누구보다 혐오하는 국가. 근데 그 부자들을 혐오하게 된 이유 자체가 있을지언정 네, 누구보다 혐오하진 않아요. 유럽도 부자들 엄청 혐오하고 막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빌 게이츠 막 기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고 하지. 그리고 그 사회 환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막 그 빌 게이츠 같은 이런 그런 부자들이 좀 존경받고 하는 거지. 그럼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네. 뭔가 그 인맥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더 뭔가 오히려 그 이민 가는 사람들도 부자 동네 사니까 거기 또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못 느끼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부자들도 뭐 SNS 하잖아요. 우리 용진 그쵸. 형님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 척결하시는 분. 더 잘 느낄 수 있고.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하든 좀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 같은 것도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50억을 기부했던 사람이 있는데 세금이 254억인가 230억 200 어쨌든 초과돼서 나왔거든요. 자신의 기부금보다. 네. 그렇다는 뜻은 어쨌든 재산은 그만큼 있었을 테고 그럼 기부금 공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돼서 그런 기업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금 공제를 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그런 거를 바탕을 마련을 해줘야죠.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국가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나와서 기부금을 하고 자사주 매각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환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공제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세금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됐을 거지. 아니 그 정도 기부를 몇백억을 하신 사람이 과연 세무사 제대로 된 세무사를 하나도 안 꼈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일어났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돼. 그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세무사 잘못 떠가지고 세금이 그러니까 본인이 기부한 것보다 세금이 더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네. 좀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상식으로 돌려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맞춰줘야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대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도 세금을 걷고 복지를 그만큼 충당해줄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천민 자본주의, 그러니까 뭐 리니지 같은 게임을 봐도 돈 찍누라고 하죠. 돈으로 찍어 누르는. 그렇게 하나요? 아, 돈 찍누 무슨 뜻인지 몰랐나요? 돈 찍는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돈 찍누가 이제 돈으로 찍어 누르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기식에 급급하고 네. 물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국민성이 그쪽으로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초에 그런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향으로 발전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성향으로 발전 이상 저는 확실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적인 대합을 해야 되고 정말로 유럽이 원하는 유럽식 모델, 뭐 사회 민주주의 모델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저는 우선되는 게 세금을 똑같이 공평하게 올리고 그렇게 올리고 그 세금으로 복지를 충당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럼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꺾고 본인의 삶에 만족을 하고 더 행복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 일단 대학 들어가면 빚지는 세상이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유럽식 모델로 뭐 대학 등록 무료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쵸? 좀 좋을 것 같긴 그러면 하네요. 솔직히 맞아. 대학 등록금 그냥 내주는데 세금 낼 수 있다. 왜 누가 반대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음. 사후세는 조금 폐지 아니면은 좀 세율을 많이 낮춰야 되고 근데 그 사회적 합의 안에 저는 그 부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사회 일부니까. 저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부자들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 인식은 지금 부자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부자들이 아니라 전 세대 때 부자들이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1세대 창업주들을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대단하잖아요. 네. 그 통찰력과 네. 그때 그 끈기와 물론 뭐 정부의 등살로 이제 좀 커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가기 위한 위치 이런 걸 봤을 때 정부가 뭐 살인 청부를 하기로 했습니까? 뭘 하기로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부자들 막 혐오한다고 하지만은 누구보다 이건희 좋아하고 누구보다 이재용 좋아하고 밈이 많잖아요. 네, 이재용 네. 좋아하고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부자 그 악플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싫어하는 것만 보이고. 근데 어쨌든 좀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말하는 증세 스탠스가 저는 맞진 않다고 봐요. 차라리 증세를 할 거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하고 제대로 된 복지 보여라. 그 복지를 위해서 파이도 지금 작은데 그걸 부자들한테 더 얻어서 복지를 하겠다는 거는 대한민국을 그냥 자멸의 길로 이끄는 거라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거는 대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화가 이루어진 날에 있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네. 그리고 저는 네. 뭔가 지속 가능한 기업이면은 그만큼 혜택을 더 줘야 되고 그게 상속세 혜택이고 세금 혜택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이거 상속세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눈 것 같고요.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2부 얘기 나눠보죠. 2부에는 저희가 뭘 또 준비했죠? 2부에는 이제 저희가 요즘 문화예술이죠. 또 핫하죠. 문화예술인데 미니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미니진도 좋고 뭐 영화도 생각해보면 요즘 핫한 영화가 많기 때문에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퓨리어스 얘기해볼까요? 퓨리오사 좋죠. 네, 퓨리오사 퓨리오사 얘기해볼까요? 재밌네요. 네. 네. 이번에 또 나왔죠. 한번 그럼 잠시 쉬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늘 보고요. 네, 저는 라바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2부 시작할 건데요. 나온 얘기가 미니진 사태죠. 미니진 사태 요즘 최근에 이제 승소했더라고요 미니진이. 네, 맞습니다. 승소했는데 웃겼던 게 이제 그 미니진이 기자회견할 때 입었던 가디건인가가 니트인가가 이번에요? 네 품절이 됐대요. 또요? 네. 그래서 확실히 미니진 생각보다 효과가 좋구나. 저번에 네. 저 1차 기자회견 때 그 미니진 썼던 그 LA 모자 있잖아요. 샀나요 혹시? 아니, 안 샀습니다. 네. 1호선에 가끔 보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런 말 좀 그렇지만은 그분들 조금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혼잣말 하시고요. 음. 최근에는 어떤 분은 뭐 계속 혼자로 뭐가 주먹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악보 들고서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어쨌든 미니진이랑 좀 연관이 있긴 하네요. 네. 노래하는 거가 네, 연관이 있네요. 롤모델이었나 보네요.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진을 몇 번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이제 같이 일해본 건가요? 특수관계자로 얽힌 건가요? 특수관계차로 얽힌 거죠. 아,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미니진의 그 왜 이렇게 봤을 왜 때- 이렇게 얘기할수록 말이 작아지는? 그러니까 미니진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리자면 2부부터는 저희가 살짝 입조심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가 좀 나올 것 미니진 같습니다. 같은데 뭐 이게 뭐 고소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거 봐주면 고맙죠. 미니진을 봤을 때 남자를 진짜 좋아하겠다. 남자애들 좋아하겠다. 남자를 좋아하겠다. 아, 미니진이요? 네. 아니 뭐 행동 여자니까요. 봤을 때 여자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봤을 때 이제 뭐 미니 사태가 이게 생각보다 게임 업계하고의 연관성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미니진이 그때 기자회견 때 했던 그 개저씨들 이 다 게임 업계 사람들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냐고 보면은 보통 레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음악 업계에서 레이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회사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하이브 밑에 이번에 어도 그런 느낌인 거고 네. 게임 업계도 똑같습니다. 아, 스튜디오가 있는 방식으로요? 그렇죠. 게임 업계는 다 스튜디오가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비정상 회사들이고 그리고 다 꼬리 자르기 편하라고 나중에 망하면은 우리가 책임 안 지겠다 매각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넷마블 출신이 있고 넥슨 출신도 있어요. 게즈시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 업계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게임 업계 자체가 그러니까 K-팝, K-무비, K-김치 싸이 전에 게임 업계가 있었다. 아직도 압도적으로 게임 업계가 1등이고요. 그 관련해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K-김치예요. K-김치요. 네, 이거 뭐예요? K-김치. 아니 보통 K가 앞에 붙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색이 있다잖아요. 김치는 우리나라 건데 왜 K-김치가 붙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봐서 K-태권도 이런 것도 있고 태권도 우리나라 건데 왜 K-태권도예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해가 안 가요. 옛날에 뭐 일본 그 총리가 이제 김치를 그 자기 나라 음식인 것 마냥 소개했을 때도 국민적인 그런 공분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적 공분이 이제 많이 있는 시점에서 다시 일부러 넘어가. 네네 많이 있는 시점에서 게임 업계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네. 그 일단은 사람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촌입니다. 그 넷마블 의장과 누구랑요? 방시혁이랑 아 진짜요? 사촌이에요. 똑같은 방시고 육촌인가 사촌인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친밀한 관계고 그래서 하이브에서 이번에 이제 그 또 게임 업계에도 또 진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도 좀 내고 있어요 요즘. 아이돌 퍼블리싱을 하고. 연계에서요? 아이돌도 그렇고 아이돌 아닌 게임도 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별이 되어라 2라고 이제 또 나온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네. 이제 그래서 뭐 뉴진스가 나와서 홍보하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하이브 인원들을 갖다가 좀 르세라핌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게임 업계의 그런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이브 측에서. 그래서 게임 업계 인물들을 좀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노하우 같은 걸 좀 배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들이 좀 경영에 있어서는 좀 잘하는 게 있으니까 특히 해외 사업부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왜냐면은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는 게임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좀 이제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게임 업계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이제 경영인들 입장에서는 미니지는 약간 암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캔서. 때는 네 캔서. 그러니까 경영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얘는 너무 친근한 거죠. 뉴진스의 엄마라고 칭하질 않나 그런 식으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아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라바 씨 생각인 거죠? 네. 저는 조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이번에 판결이. 네. 그 명백하게 그 어도의 이득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 뉴진스를 엑시시키면서 결국에는 독립을 네. 꾀했죠. 독립을 깨는 게 분명한데 네. 왜 이거를 하이브와의 연관성만 따지고 있는지가 안 가긴 해요. 이제 베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 미니진이 어도 대표이사인데 어떻게 그 하이브의 이익을 반하는 게 베임이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미니진 카톡 내용을 보면은 그 뉴진스를 내보내겠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뉴진스랑 이런 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사회 어도 이사회 자체가 미니진 측근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런 말 좀 그렇지만은 배인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보는데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실행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배임은 아니고 배신이다. 왜냐면 어도 그 뉴진스를 내보내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뭐 미니진이 결국에는 지금 하이브랑 뭐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조금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 엄청 해맑던데요 이 차 때는. 네, 욕도 안 하고 네. 엄청 해맑은데 이제 그 뭐 아이리시 이제 그 뉴진스를 베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베낀 게 아니라 그냥 트렌드를 따라간 게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라는 생각해요. 생각을 했어요. Y2K랑 컨셉 자체도 트렌드를 그냥 따라간 거고. 그러니까 아일리시 애초에 Y2K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Y2K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아. Y2K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Y2K까지는 아니죠. 완전 뉴진스는 완전 그런 색채가 분명했으니까 그 처음 데뷔 무대부터. 아 근데 뉴진스가 뭐 Y2K 전세 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그 트렌드를 따라가자고 하는 네. 게 어떻게 잘못이냐라는 저는 생각이 네. 있거든요. 그 뭐 그때 당시에 옛날에 2010년도인가요? 뭐 걸그룹 나 섹시 컨셉트가 난무했을 때 그쵸. 누가 누구 베꼈네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솔직히 미니진이 아마 어거지로라도 어쨌든 너무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 멕시코 걸그룹까지 이제 가세를 했어요. 진스가 가세를 해가지고 이제 근데 진스 측은 어쨌든 좋다 너무 좋다 우리의 컨셉을 따라했던 뭐랬던 어쨌든 우리를 좋다 다시 알려준 거를. 살려 그 옛날에 그 정준하가 먹튀했던 짜장면집 할아버지 말을 인용하자면은 네. 나를 찾아서 고맙소. 정말 공교롭게도 그 중국집이 저희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아. 네. 거기가 이제 짱게 그 중국집 무한리필 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맛있으니까 많이 갔겠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네. 신기하더라고요. 대문짝만하게 정준하가 극찬한 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나 웃기지고 있네.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게 미니진이 말하는 주장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하이브 측에서 말하는 게 이해가 가요.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죠?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어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면은 미니진 자체만으로도. 민진을 또 이제 그 엔터계의 또 이명박이라고 또 불리고 있거든요. 민진 씨가 이제 또 다시 일부러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SM에 입사를 해서 지금 어쨌든 걸그룹을 대박 터트린 정말 입지적인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마치 이명박처럼요. 네.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나중에 민통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욕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미니지는. 제가 봤을 때 다음에 대선 나오면 당선될 정도의 지금 지지율을 얻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따라 샀는데 약간 한동훈 옷 다 따라 샀던 것처럼 사람들이 아 옷도 따라 샀나요? 혹시 어, 가발도 막 따라 샀나요? 사람들이? 가발은 모르겠어. 똑딱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재밌어요. 이게 게임 업계랑 연관인 것도 재밌고 이게 다 얽히고 설킨 것도 재밌고 근데 제 입장은 미니진이 그냥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다. 그런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이 납득은 간다. 네, 하이브 입장이 납득은 간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미니진도 좀 생각을 접은 것 같기도 해요. 많은 그런 식의 이런 식으로 감사가 들어올 수 있구나를 한번 맛보고 보니까 조금 지금 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전에는 막 엄청 울분에 쌓여가지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법원 가처분 신청도 취소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였으면은 미니진의 대표이사에서 지금은 해임 안 시켜도 괜찮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쵸. 어쨌든 이게 어쨌든 하이브 아래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네. 독립하고 싶다는 입장도 이해가긴 하는데 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지금 약간 그 광고 중에 그 소화장 약 광고 아세요? 편안히 거 아세요? 아 뭐죠? 그 흰둥이 소방관들 나와가지고서는 막 이번에 뿌리잖아요. 뭐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또 그 민주당 그 유세도 나가셨더라고요 그분이 광고 그분이. 아 광고 그분이요? 네, 광고분이 나가서 그 앞에서 그 밈 따라하면서 편안 역시 국민의힘 민주당 편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역시 약간 미니진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은 지금 벌린 일을 어느 정도 수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론도 자기 편이란 걸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좀 드니까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니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거 얘기해 보죠. 어떤 거요? 미니진에 공감하는 사람들, 미니진에 지지하는 사람들. 이것도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니진의 공감.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약간 미니진을 공감해요. 네.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니진이 이제 그 어도 대표 의사가 되면서 네. 그 연봉 계약을 5억인가로 했거든요. 네. 5억 얼마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억.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금액이에요. 네, 맞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받는 분이 일반 직장인들을 대변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사로 치면은 그게 하나의 스튜디오인 거고 네. 스튜디오로 치면은 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윗대가리가 있잖아요. 네. CEO긴 하지만 하이브 임원진들이 있고 그리고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회사 사장이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모회사를 욕해도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윗대가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라던 게 쌓였던 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로 봤을 때는 과장, 부장 이런 사람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하는 거다. 근데 그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음, 왜 그 공감의 대상이 그분이냐? 그냥 상사 욕하면 다 공감하는 건가?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자들의 비율도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남자들보다 좀 여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네. 같은 그 계저씨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감 자체가 정말 여자들이 정말 누군가를 짜증나고 욕할 때 하는 그런 어감이랑 좀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요. 네 맞죠. 흔히 남자들이 계저씨라고 하는 것보다 네. 여자들이 계저씨라고 하는 좀 찰지죠. 그리고 찰지고 네. 남자에 대한 울분. 여자가 말했을 때 찰져요. 보통 그 회사 욕하는 거 보면은 뭐 여자들이 여자 욕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머리 가발 벗겨진 과장 욕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그런 것 때문에 더 오히려 여자들이 더 공감을 하지 않았나. 근데 전 이런 공감이 또 이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조금만 다른 주제로 새나가서 최근에 그 푸바오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푸바오에 대한 공감이요. 저는 뭐 그렇다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오열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오열하는 거요? 푸바오 중국 간다고 오열하는 거. 저는 오열의 주체는 그 사육사에 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자격이 있다. 사회적인 시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타쿠들 사회적 시선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푸바오를 보면서 운다. 네.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상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왜 저럴까 싶은 정서예요. 그게 그거 몰두하는 게. 뭐 그 아이돌 그룹 해체한다고 했을 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그쵸.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일본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그 모멸의 대상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희롱의 대상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그런 문화가 활성화돼 있고 오타쿠 문화라던가 네. 히키코모리라던가 뭐 오타쿠 문화죠. 오타쿠 문화가 화제가 돼 있으니까 네. 했는데 이것도 별개 또 주제로 넘어가서 좀 네.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어제 푸바오 말고요? 푸바 말고 제가 어제 그 광화문을 잠깐 들을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광화문을 잠깐 들렀는데 위대한 방파제라는 시민 단체에서 네.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퀴어 축제 금지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퀴어 축제요. 네. 서울 광장에서 꽤 논란이 많이 됐죠. 서울 광장에서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퀴어에 대해서는 약간 포용적이신 부분인가요? 저가 늘봅니다. 네, 포용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게 최근에 이제 또 서울에서 AV 배우 축제를 하겠다라고 네. 했었을 때 서울시가 불허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또 말했던 게 퀴어 축제는 왜 허용을 하면서 AV 배우는 왜 안 되냐라고 해서 어떻게든 비밀스럽게 지금 개최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또 맞불 집회를 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 바로 건너편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양분화가 돼 있는 것 같고 어제 생각보다 사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거죠. 저는 둘 다 허용된다 보는 입장에서 네, AV 배우 그거 페스티벌 허용돼야 되고 네. 퀴어 축제도 허용돼야 되고 자유 사람의 자유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가지고 누가 하라 마라 할 권리가 있을까? 약간 진보적인 근데 어쨌든 어제 그 위대한 방파제에 좀 민주당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보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도 이런 걸 반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가능하죠 충분히. 뭐 이게- 우리가 네. 뭐 프로토스도 아니고 카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참 사실 뭐 민주당 계열이라고 해봤자 대한민국이 뭐 지금 국민의힘 아닌 민주당인 것처럼 뭐 이게 또 양당제 비극이기도 하죠. 다 그쵸.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이 싫다고 해서 찍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쪽 계열이. 그쵸. 거기서도 뭐 많은 파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뭐 민주당이 지금 딱히 뭐 동성 결혼에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맞춤화된 거죠. 이게 사실 퀴어 문제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논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언젠가는 논의를 해야 될 문제긴 하죠. 아니 이태원에 게이 클럽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쵸. 홍대 뭐 그 레즈비언 클럽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음지 쪽인데 이거를 이제 양지로 끌고 나오는 게 이제 저는 퀴어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에서 하는 퀴어 축제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맞아요. 엉덩이들 들이대는 거 다니고 네. 딜도 착용하고 있고. 네. 그런- 크래시.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이제 그런 게 좀 변질이 된다고 했을 때 아마 지금도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축제 갔을 그게 때. 뭐 변질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요. 저는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게 이 축제의 맥락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그런 식으로 성에 있어가지고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금기시하는 문화가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 금기시라는 문화가. 자기에 대한 성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문화도 어느 정도 금기 시대인 건 맞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자신의 그런 걸 표출하고 딜도를 착용하고 머리에 그리고 막 노팬티만 입고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나라 정서에 지금까지 정서는 아예 안 맞았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문화나 사회나 역사나 뭐 이런 거 있어서는 다들 어쨌든 그 나라 고유의 어느 정도의 문화나 이런 걸 따르면서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서에 얘기해서 나오냐면은 그때 강남역에서 그 비키니 입고 오토바이 본 사람 있잖아요. 논란이 많이 됐죠. 그 사람에 있어서 논란이 되긴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세대 남자애들은 그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해요. 근데 퀴어 축제는 되게 싫어해요. 이게 조금 이중적인 면모가 많이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이중적인 면모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좀 별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네. 요즘에 어제도 봤는데 그 십자가를 메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계시던데 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이제 들면서 만약에 늘보시한테 따라온다고 해봐요. 네. 무섭죠. 네. 근데 그게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요. 뭐 오야라이 AV도 아니고 100명이 한 명 따라다니겠습니까? 한 명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축제죠 그냥. 충분히 위압감이 있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나쳤을 때 네. 저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동성애로 울부짖으면서 막 서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광경을 목격했을 때 네. 아니 이거 지금 남교 축제예요? 아니 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이 단계에서 굳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축제를 벌이는 거는 위화감만 조성하고 아직은 너무 섣부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모든 변화는 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렇게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법도 아직 제대로 마련이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선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쎄요. 모든 게 근데 다 급진적인 생각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사회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참정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흑인의 노예제 폐지 그건 전쟁까지 났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것도 뭐 대한민국 뭐 남한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이 문제만으로 굉장히 그런 식의 급진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단계가 언젠가 올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퀴어 축제를 하지 않고 계속 묻어두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터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미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이바라던가 이런 게 활성화 있고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저는 이렇게 위화감을 그냥 조성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라바 씨가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 광장에서 왜 하냐? 이 왜 이렇게 말이거든요. 대규모로 하냐? 왜 이렇게 대규모로 하냐? 그냥 본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일단 활동을 하고 야, 너네끼리 놀지 왜 우리에게 보여주냐? 그렇죠.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이 인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페스티벌은 열기 좀 이르다. 그렇죠. 저는 아직 그런 입장으로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합의가 된 후에 페스티벌을 열었지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열진 않았었다.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요. 뭐 동성화 결합도 합법된 나라도 아니잖아요. 아직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긴 하는 것 같네요. 근데 뭐 대규모로 하기도 좀 애매해요. 뭐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빵 같은 거 빌려서 거기서 하면 되지.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게 이게 그렇게 국민적 혼란만 더 초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봤던 그 거대한 위대한 방파제였나?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본인이 가져다 놓고 이름을 깔리시는 아 저는 본 거죠 거기서 뭔지도 아. 몰랐는데 네. 팻말보 왔습니다. 저는 네. 참여한 게 아니라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오늘도 지금 바로 앞에서 맞불 집회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좀 웃긴 거는 저는 이런 말 좀 그렇지만은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민단체가 나오는 거는 너무 웃긴 해요. 자유를 외치는 시민단체가 나와야지. 결국에는 시민들끼리 싸우는 거잖아 이거는. 그런 시민단체는 남의 자유를 그때 저번에도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그쵸. 어쨌든 그때도 에이밸류에서 얘기했듯이 일부 시민의 희생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아 그랬나요? 그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건 사실이고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보랑 보수 둘 다 평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균형. 네,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진보가 너무 앞서고 설치게 되면은 혼란이 올 거예요 분명히. 혼돈이 오고. 맞죠. 그거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음. 그럼 너무 고였고 썩게 되니까 저희는 이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 뭔가 정답이 없네요. 결국에는. 정답이 없죠. 뭐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남들에게 얘기했을 때 미닝진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위대한 반파제까지 왔냐고 설명하자면은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도대체? 저희가 뭐 얘기를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뭐 어쨌든 2부에서는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주제 어쨌든 최근에 좀 화두가 떠오르고 있으니까 네. 뭐 이런 동성결혼 같은 거는 나중에 일부 주제로 갖고 와도 되겠네요. 그쵸. 그냥 뭐 굳이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뭐 이제 항상 제가 네. 표현한 거는 이제 동성애 경우랑 관련해 가지고 그 정의당의 몰락 이것도 한번 다뤄보고 싶거든요. 정의당의 몰락, 네. 정의당의 몰락 예정된 수순이었죠. 이제는 너무 이제는 안타깝네요. 이후에 진보당의 몰락 이게 나올 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뭐야 그 뭐죠? 민주당이요? 아니요, 조국혁신당이요? 아니요, 뭐 국민의힘이요? 아니요. 녹색당이요? 아 개혁신당이요? 네. 네, 개혁신당의 부흥에 대해서도 언젠가 좀 얘기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개혁신당의 부흥. 개혁신당 몇 석이죠 이번에? 지금 내석입니다. 내석. 네 석이에요? 두 석 네. 아니에요? 아 세 석 아니에요? 세 석? 지금- 비례에서 두 개 먹고 이준석 하나 먹고 그래서 비례대표 2번이 세 석이네요, 그러면. 천하게 맞아요. 먹었잖아요. 된 거는 이준석 혼자뿐이니까 네. 네, 세석이겠네요. 비례 두 석이고 하니까. 이준석 참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애매한 평가를 내리지만은 선거 전략 자체에서는 진짜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에. 솔직히 보수를 살린 것도 이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니요 보수를 살리지 않았죠. 보수를 죽였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5.18 참배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변화하려는 모습은 보였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맞는데 네. 제가 말로 애초에 그게 변하는 모습이라는 게 참 웃겨요. 5.18 참배하는 게 변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 보수의 현주소예요. 정말 당연한 거 있어가지고서는 하면은 변화했습니다 이런다는 게.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못 해왔던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너무 아니 뭐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 그 서해 수호회 날 가가지고서는 그 천안 유가족들한테 그 뭐 천안 뭐 누가 했어 말했잖아요. 그 유가족 분들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뭐 이재명도 그랬고 네. 이재명도 말을 안 했죠. 아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누구도 진보의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정말 당연하고 이제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건데 우리 정부 기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 건데 소위 진짜 인터넷에서나 활동할 법한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봐요. 다시 일부 주제로 돌아왔네요. 어떠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근데 네.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그런 인물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걸 솔직히 말해서 네네.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법 같은 거 이런 걸 좀 찾아보다가 정책 이런 걸 좀 찾아보다가 뭐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원래 자기네 정부에서 했던 건데 뭐 보수당이 하니까 반대하는 그런 반대 많죠?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념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는 진짜 후진적이라고 봐요. 맞아요. 진짜 후진적이에요. 이게 예, 너무 갑자기 이렇게 또 선진화가 된 것도 있기도 하고 네. 너무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읽어내다 보니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역사가 일단 짧잖아요. 엄청 짧죠. 뭐 네. 올해로 40년도 안 됐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는 좀 감탄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진짜로 진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뤄낸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때 네. 당시가 좀 피크였다고 봐요 민주주의가. 그때 이후로 계속 하향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잠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조금 하향세였다가 민주주의가요? 네, 그쵸. 왜냐면은 그 당시 정부가 시민단체 탄압한 걸 보면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권력의 힘이 뭔지 보여줬잖아요. 그냥 방패로 뚜그러 패고 아 이명박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박 때는 이제 시민들이 주체였고 이민들이 네, 이명박 때도 아닌데 노무현 때는 이제 공권력이 주체였죠. 아니, 그때도 경찰들이 막 뚜까 팼는데요? 그거는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인 거고 노무현 때는 그냥 한미 FTA 한다고 농민들 반대했을 때 그냥 다 두드려 팼잖아요. 근데 그 한미 FTA 누가 먼저 반대했죠?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 근데 전 잘한 정책이라고 봐요. 한미 저 FTA 가. 일보의 내피셜입니다. 네, 한미 FTA는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 노무현 대통령 기조를 잘 이어갔죠. 더 확대했죠. 그래가지고 더 막
반발이 있었고. 아 근데 충분히 전 자랑 정책으로 봐요. 더 확대했으니까 오히려 전 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대했다가 축소했어요. 그 시위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오늘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1화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해도 될게요. 네. 시간이 좀 이렇게 됐으니까. 네. 자 그럼 마무리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어느 곳에 계시든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